최근 많이 올라와서 뭐 출렁이긴 하겠지만 실적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올라올 때마다 그냥 줄여야 된다. 경쟁력이 별로 없다. 저는 큰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는 지금부터 위드 코로나 가는데 왜 얘를 옥석 가리게 하냐. 먼저 많이 올랐어요.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 맞아요. 올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완전히 꺾였는데 오히려 주가는 더 못 가요. 뭐 중국 변수도 있긴 했지만 네. 이제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로 갈 거야. 진짜 좋아지는 애들이 뭐야? 지금까지 기대감에 올라왔다면 진짜 좋아지는 애들을 찾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일단 미디어 교육, 뭐 드라마 제작사나 엔터나 이런 쪽들 최근 많이 올라와서 뭐 출렁이긴 하겠지만 실적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소매유통, 우리나라 뭐 면세점 비중이 별로 없는 순수 내수 할 수 있는 쪽들을 봐야 되는데 그쪽들은 올해 하반기 실적이 작년 고점을 넘고 2019년 레벨보다 높아질 거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화장품 의류는 화장품은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올라올 때마다 그냥 줄여야 된다. 경쟁력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변수만 좀 풀리면 베트남이나 이런 공무원 병목 현상이 좀 더 좋아지면 그러면은 한번 튄다. 뭐 최근 들어서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네. 많이 눌렸다가 이렇게 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의류 쪽은 한번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하고 호텔 레저 중국에 대한 편중도가 좀 높은 데는 좀 줄이자. 왜냐면 호텔 레저는 작년 적자, 2020년, 21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거 맞는데 원래 저희가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호텔 레저를 좋은 업종이라고 최선 업종으로 넣었는데 뺐어요 이번에. 왜요? 왜냐면은 원래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보면 이익 레벨을 보면은 2019년 이익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자 지금 가격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익점만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2019년 실적의 절반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거 맞는데 당초 기대감이 턴어라운드에서 2019년 실적까지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2019년 실적보다는 반밖에 못해 라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인터넷은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모아가자. 자동차, 2차 전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좀 슬로우해지면 특히 1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렁출렁할 때 조금씩 모아가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그래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그리고 의류 쪽은 조금 더 볼 수 있긴 하지만 화장품이라든지 호텔 레저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조금 톤 다운해서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사실 리오프닝 관련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통점을 들어보니까 사실 위드 코로나이긴 하지만 대변수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특히나 중국. 맞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아시다시피 뭐 오미크론 확진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뭐 유입이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또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쪽이 뭐 중국에 상당히 많이 기댔는데 점점 중국이 약간 애국 소비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그런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억누르는 맞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 화장품 섹터 애널리스트도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이 애매모호하다. 특히 중국 쪽에서는 중저가 브랜드는 중국에 다 뺏겼고, 그렇죠. 고가 브랜드는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는 것들이 올라와서 프랑스나 유럽 쪽에 다 뺏겼고 거기에서 좀 자리를 포지션 메이킹이 좀 쉽지 않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일본 쪽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런 얘기는 하시는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규모가 좀 차이가 나죠.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게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부담들을 이렇게 부담이 이만큼이었던 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가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죠. 얘가 완전히 떨어지고 얘가 올라오는 그림이 보여준다면 그때는 화장품에 대한 주가 레벨은 많이 떨어져 있고 이 변화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움직일 텐데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줄어드는 게 그 힘이 압박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쪽에서 뭐 의류 재고 뭐 이쪽이 많이 줄어가지고 맞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OEM OEM 그렇죠. 맞아요. 그런 쪽을 이쪽이 진짜 좋아요. 근데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미국의 그런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그런 게 막 좋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의류 쪽은 특히나 좋나 봐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데 있어서 네. 소비와 재고가 낮다는 것을 좀 따로 봐야 돼요. 재고가 낮은데 재고가 엄청 낮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소비가 잘 돼야지 재고를 쌓을까요? 일단은 재고를 쌓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의류는 약간 재고를 먼저 쌓아놓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재고를 쌓으려는 욕심이 큰 것 중에 하나는 작년 소비 시즌에 뭐 그래도 성과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성과는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온라인 매출은 줄었어요. 사상 처음으로. 진짜요? 재고가 없어서. 재고가 없어서. 재고가 없기도 하고 솔직히 할인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재고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쵸. 요만큼 이익이 남아도 이만큼 팔아가지고 전체 이익이 커지는 것처럼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재고가 요만큼인데 할인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줄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겪으니까 미국 쪽에서도 재고를 쌓아야겠다는 수요. 그래서 저는 미국 소비가 엄청나게 좋지 않아도 한국은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를 쌓으려는 욕심이 커진다. 지금 재고율이 코로나19 이전이 1.4였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코로나19 충격으로 뚝 떨어져서 1.2. 네. 공급망 병목 현상 충격으로 뚝 떨어져서 1.05. 이게 그나마 올라서 1.1, 1.2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래서 의류, OEM 쪽은 미국 소비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동남아시아 쪽의 코로나 상황, 공장 가동률. 네네. 최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서 공장이 다시금 가동된다는 거 막 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소비보다는 미국 재고 축적 수요 플러스 동남아의 코로나19 상황들이 OEM 의류 관련된 주가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슈처럼 들리긴 하네요. 재고 정상화라든지. 네. 그래서 저는 큰 흐름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미국 재고 축적 수요는 병목 현상만 조금만 풀리면 얼마든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이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들어오면은 항상 한국 수출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불안하지만 유럽 경기가 지금 억눌려 있지만 올라올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중국도 봉쇄 조치로 인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나 이렇게 수요들이 눌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완화되고 중국의 봉쇄 조치가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전환되게 된다면 저는 생각보다 턴어라운드하는 강도나 폭이 지금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게 크지만 이 강도나 폭은 예상보다 또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그 반도체 잠깐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 텐데 사실 뭐 반도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상장된 기업은 많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두 기업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그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두 기업.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가 삼성전자인데 그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뭐 보고서라든지 나온 거 보면은 1분기는 상당히 잘 나왔는데 다들 목표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 영향이 갭이 너무 크니까 내리는 측면이 좀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아쉬웠던 점 그런 부분을 파운드리 부분에 약간 수율 그리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엔비디아가 맞나요? 퀄컴인가요? 아무튼간에 주력 고객사도 뭐 인텔 쪽에 뭐 노크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좀 악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를 억누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하반기에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실적이 워낙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했던 것들을 톤다운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향성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도가 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여기는 좀 못 미치고 이 정도일 것 같아 라는 수준이지 여기 얘 실적이 이만큼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아예 없어지는 거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추정치에도 그런 기대감이나 가능성들을 녹여서 반영을 했었던 걸 좀 낮추는 과정에 있으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도 특히 금리가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타겟 목표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밸류에이션도 조금 낮추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면서 목표 주가를 낮추는 그림이긴 한데 저는 큰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있는 건 아니다. 다만 파운드리나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 왜냐면은 2021년 1월 달에 급등을 할 때도 다들 파운드리 그 비메모리 반도체
성과 빨리 올 것 같다. 네, 맞아요. 재평가된다. 빨리 할 수 있다. 재평가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막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쭉쭉 빠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요.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좀 가격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이 기대감들이 좀 톤다운 되면서 주가는 좀 더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은 사실 뭐 길게 본다면 다른 그림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프리미엄이 빠졌다. 네, 눈높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시장과 기대와 가격 간이 눈높이 조정 과정이 있는데 좀 가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부담이 남아있다 보니까 급락을 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좀 계속 좀 눌리고 있다. 전 최근 그 주가를 보면 좀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튀어오를 때도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밀리고 반등했다가 이렇게 밀리고 계속 이런 흐름이에요. 좀 좋게 보면은 이게 좀 수렴되고 있어서 방향성이 위쪽으로 잡으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종목을 반도체를 사실 때는 막 왕창 사시기보다는 이렇게 눌리는 과정에서 조금씩 계속 모아가신다면 뭐 물량을 늘리시면서 다음 사이클에서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코스피 지수랑 상대 강도 비교해 봤을 때 바닥권이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또 억누르고 있는 게 국채금리 급등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성장주는 또 금리에 민감하니까. 근데 앞서서 이제 대화 나눈 걸 생각해 보면 이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고 살짝 좀 뭐 완전 꺾이면 그런 거보다는 약간 좀 둔화된다든지 슬로해지면 그렇죠. 그러면은 확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왜냐면은 지금 인터넷이나 뭐 성장주들이 확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또 최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금리가 확 급등을 할 때는 툭 떨어지고 좀 슬로해지면 확 올라가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레벨은 성장성을 재평가해 줄 수 있을 만한 주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올라올 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 부담이 있다 보니까 확 올라왔다가 금리 때문에 툭 떨어지고 금리가 좀 슬로해지면 팍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금리가 확 올라가서 툭 떨어질 때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경민 팀장님 모셔서 또 최근에 매크로 상황, 그다음에 또 한 4, 5월 정도 그 정도부터 좀 볼만한 주식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논리를 잘 들으시고 항상 뭐 어떤 것만 들으시냐면 보통 이제 2,600 밑에서 그런 것만 들으시고 이건 좋고 이건 안 좋다 이렇게 들으시는데 그거보다 이제 논리를 들으시고 그 변수를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 시나리오대로 가야지 사실 또 이렇게 그 결과값이 맞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또 기억을 하셔서 또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